오늘 드로잉 리뷰는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애니메이션 플루토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톰의 에피소드 중에서 지상 최강의 로봇이라는 에피소드를 리메이크한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안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플루토의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건, 작품 속에서는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본 스토리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고 스토리를 따라가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는 트라키아 합중국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현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국가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존재하게 되죠. 이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은 여기에서 초강대국인 트라키아 합중국이 페르시아 왕국에 보라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초강대국들과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연합군에는 7대 로봇 중에 엡실론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최강의 로봇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 보라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보라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보라 조사단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독재자 다리우스 14세는 실각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 왕국은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고, 여기까지가 작품 속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에 대한 사건의 개요인데요, 이 사건의 개요를 딱 들어봤을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이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은 실제 전쟁이었던 2003년 3월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이라크 전쟁은 제2의 걸프전이라고도 불리죠. 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 테러리스트의 배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걸프전에서 미국에 좀 뒤끝이 남아 있었던 이 사담 후세인만이 미국에게 9.11 테러는 신의 응징이라고 하면서 깐족거리며 도발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이 이라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엔의 무기 사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엔의 무기 사찰을 거부하는 이라크를 미국은 당연히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침공을 하게 되죠. 그게 2003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잽이 안 됐죠. 미국은 쉽게 이라크를 제압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버티던 후세인도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엔 사찰단에 무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대량 살상 무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조사단을 좀 꾸려가지고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결론은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이 후세인 정권과 테러리스트의 연계, 이 부분도 미국의 거짓말이었던 걸로 지금은 공식화가 되어 있죠. 이 이라크 전쟁이 2003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는 첫 연재를 시작한 게 2003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였던 이 이라크 전쟁을 큰 줄기로 해서 스토리를 구성한 작품이 바로 플루토가 되는데요. 정말 이 우라사와 나오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 각색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트라키아 합중국은 뭐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은 이라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은 실제 있었던 고대 제국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실존했던 제국의 이름이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였어요. 그래서 작품 속 그러니까 후세인, 실제로는 후세인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독재자의 이름도 다리우스 14세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작품 속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은 트라키아 합중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대량 사상 로봇 보라라는 걸 만들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침공한 사건이고요. 이때 트라키아 합중국과 여러 연합군, 이 연합군에는 세계 최강의 로봇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함께 페르시아 왕국을 침공한 사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보라조사단이라는 것이 꾸려졌고, 보라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결국 페르시아 왕국의 대량 사상 로봇 보라는 찾지 못했다라는 사건인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 훨씬 더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건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요. 지금부터 에피소드 1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토 1화입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이 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이 있고 난 몇 년 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 원인 모를 산불로 인해서 세계 7대 최강의 로봇 중에 하나였던 스위스의 로봇이죠. 몽블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로봇 인권법 옹호단체의 간부였던 베르나르도 랑케의 살인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과 평화를 좀 사랑했던 몽블랑이라는 로봇, 그리고 로봇 인권법에 대한 옹호단체의 간부였던 랑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시체에 두 개의 뿔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폴의 형사 게이지 히트가 투입이 되죠. 부인과 함께 지내면서 알 수 없는 악몽에도 좀 시달리는 이 게이지 히트는 왼손에는 체면가스, 그리고 오른손에는 제로니움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소지한 독일이 자랑하는 역시 세계 7대 로봇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스위스의 로봇 몽블랑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플루토에서도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견상으로도 원작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캐릭터가 바로 이 몽블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7대 로봇 중 게지 히트, 원작에서도 이 게지 히트는 역시 형사 로봇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특수 합금인 제로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오는데요. 이 특징이 그대로 플루토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원작에서는 이 제로니움을 좀 과시하면서 플루토하고 싸움을 할 때 내 몸은 제로니움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으스대기도 하는데요.
플루토의 뿔을 잡았다가 뿔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찢어지는 좀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는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라사와 나오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특기인 이 추리와 스릴러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살리기 위해서 7대 로봇 중에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게지히트라는 형사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배치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초중반부까지도 이 게지히트라는 형사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플루토의 작품 속 시대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로봇은 인간을 상해하거나 죽일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좀 대표되는 로봇법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이러한 로봇법이 적용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게지히트는 인간에게 파괴된 로봇 경관의 메모리 칩에 남아있던 영상에서 인간인 로봇 인권법 옹호단체의 랑케, 이 랑케를 죽인 것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8년 전 유일하게 인간을 살해한 로봇,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감옥에 계속 수감되어져 있는 브라우 1589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게지히트가 브라우 1589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뭐 흡사 양들의 침묵에서 앤서니 허킨스를 조우하는 조디 포스터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게지히트는 브라우 1589의 덕분에 플루토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세계 7대 로봇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또 하나의 7대 로봇 중에 한 명이 등장하게 되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최강의 로봇은 온몸을 이 검은 천으로 가린 노스 2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노스 2호 역시도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 파괴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깐깐하고 고집불통에다가 로봇에 대한 좀 경멸하는 눈이 먼 영화 음악 작곡가죠. 덩컨이라는 이 작곡가의 고성에 집사로 오게 되는데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덩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향 보헤미아를 곡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풀리지 않는데요. 그 이후로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노스 2호는 파괴만 일삼던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덩컨에게는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덩컨의 어린 시절을 조금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갑자기 찾아온 죽을 병으로 가망이 없었는데, 이때 한 떠돌이 의사에게 목숨을 살리는 대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고 시력을 잃는 대신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그런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에 노스 2호는 보헤미아까지 찾아가서 이 덩컨에게 소중한 추억,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그 노래를 되찾아주면서 노스 2호와 덩컨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게 됩니다.
덩컨 역시 뭐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노스 2호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뿐이었고 노스 2호는 다가오는 회오리 뛰어들게 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플루토죠. 노스 2호도 플루토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덩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오리로 뛰어들게 되죠. 이때 노스 2호가 그 검은 망토를 착 풀게 되는데요. 그 검은 망토 안에는 전쟁 무기로서의 로봇 노스 2호의 몸이 보여지게 됩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에서의 노스 2호 역시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팔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요. 어쨌든 이 회오리 바람에 뛰어들게 된 노스 2호는 결국 파괴되고 마는데요. 이때 뭐 하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덩컨은 혼잣말을 하죠. 노스 2호에게 어서 돌아와라,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다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노스 2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작에서 노스 2호는 스코틀랜드의 노봇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만든 박사와 함께 성에서 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역시 뭐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원작에서는 박사의 명령으로 플루토와 싸우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인데요. 분량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래서 이 비교적 짧은 분량의 이야기를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에서는 멋진 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로 각색을 했는데요.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있는 설정들, 예를 들면 뭐 고성, 그리고 뭐 집사, 특히 그 원작의 노스 2호의 그 박사를 덩컨이라는 음악가로 각색을 해내고, 후반부에 나오는 대사들, 뭐 친구가 온 것이냐, 아닙니다. 뭐 얼마 전 스위스에 있었던 몽블랑에 대한 사건을 아십니까? 이런 대사들 하나하나까지도 원작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에 녹여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토의 전체 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이면서도 작가의 창작이 가장 많이 들어간 에피소드가 바로 이 노스 2호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그 덩컨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 요건 사실 뭐 발만 나오는데 누가 봐도 데츠카 오사무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인 블랙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플루토의 제1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다음에 제2화에 대한 드로잉 리뷰로 이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